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춥고 시린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불어 닥치던 해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가뭄 뒤에 찾아온 흉년은 백성들의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고 배고픔은 인륜마저 위협하던 시절이었지요. 그 척박한 땅, 강원도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최참봉댁은 대대로 장정맛이 좋기로 소문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최참봉댁의 앞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참복하고 짭짤한 메주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최참봉댁의 뒷문으로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나이가 2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던 처녀였습니다. 남들보다 덩치가 크고 투박한 생김새를 가진 데다 태어날 때부터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이 소처럼 흐릿하고 행동이 배뜨다 하여 바보달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최참봉댁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가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늙은 아비가 짊어지고 갈 보리 한 가마니와 맞바꾸어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댁에서는 셋째 아들의 짝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달래가 처음 시댁 문턱을 넘던 날 안주인인 오씨 부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쌍쌍. 보리쌀 한 가마니 값이 아까울 정도로 둔에 빠지게 생겼구나. 제 앞가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달래의 가슴에 꽂혔으나 달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최참봉댁의 하루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달래의 일과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무거운 장작을 패고 수백 개나 되는 장독을 닦는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겨울 바람에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누구 하나 약을 발라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채 대청마루에서 오씨 부인과 맏며느리 향심이 비단 옷감을 마름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씨 부인은 달래에게 바느질 거리를 던져주며 호통을 쳤습니다. 덩치만 컸지 손끝이 야무지질 못하니 이 버선을 깁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느냐. 네가 먹어 치우는 밥이 아깝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밭일과 허드렛 일로 굵어진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섬세한 바늘을 잡기에 너무나 투박했습니다. 바늘은 자꾸만 미끄러졌고 급기야 손가락을 찔러 붉은 피 한 방울이 하얀 버선볼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오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런 칠칠 맞은 것, 귀한 버선을 피로 더럽히다니 재수가 없으려니. 오씨 부인은 들고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맏며느리 향심은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러게 제가 뭘 했습니까? 저런 곰 같은 아이에게 바느질은 무리라니까요. 그냥 부엌에서 아궁이 불이나 떼게 하세요. 달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자신의 슬픔을 태워 보냈습니다. 달래의 남편인 박선비는 사랑채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열병을 앓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그 때문에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한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책을 읽는 신세였습니다. 집안에서 그는 존재감이 희미한 그저 밥만 축내는 병약한 아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아내 달래가 겪는 수모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내를 감싸줄 만큼 당당하지 못하다는 자격지심과 기센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상이 물려지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박선비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직도 잠들지 못한 채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달래의 등은 너무나 넓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인기척을 내자 달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선비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부인, 박선비가 작게 불렀습니다. 달래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비는 절뚝거리며 다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곶감 하나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다가 몰래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테니 이걸 드시오. 어머니가 심하게 말씀하신 건 내가 대신 사과하리다. 박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멍하니 곶감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것은 달래는 곶감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주황색 곶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고만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아내의 거칠고 터진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마 그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고 씁쓸하게 돌아섰습니다. 달래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톡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참봉 댁의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에는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았고 관아에서는 진상품으로 올릴 장독을 준비하라는 독촉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실세인 맏며느리 향심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향심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까 두려워 혹여라도 시어머니가 달래에게 곶간 열쇠라도 맡길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달래에게 그럴 리 만무했지만 향심의 질투심과 의심은 병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사건건 달래를 트집 잡고 하인들 앞에서도 보리쌀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며 모욕을 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향심은 몰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진상품 심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눈엣 가시 같은 달래를 집안에서 완전히 쫓아낼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봉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에 진상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던 장독대 근처에서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오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뒷마당으로 달려나갔고 하인들은 코를 막고 수군거렸습니다. 향심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놀란 눈으로 서 있는 달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제 저녁에 달래 저것이 장독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 재수없는 것이 부정을 타서 귀한 장을 다 망쳐버린 게 틀림없어요. 향심의 목소리는 앙칼지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달래에게 꽂혔습니다. 달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어버버 하는 짐승 같은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최참봉 댁의 뒷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장독 뚜껑을 열어젖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수하고 깊은 장맛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시궁창 냄새가 뒤섞인 듯한 고약하기 짝이 없는 악취였습니다. 도간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괴물처럼 엉겨 붙어 있어
보는 이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오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자랑이자 관아에 바쳐야 할 진상품이 하루아침에 오물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관의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중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향심이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코를 막는 시넷을 하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젯밤 달래에 저것이 흉측한 몰골로 장독대를 기웃거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전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향심은 자신이 몰래 뿌려둔 잿가루와 오물이 곰팡이와 뒤섞인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수를 덮어씌울 희생양과 눈의 가시 같은 동서를 쫓아낼 명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분노는 이성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달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인연,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 부정을 타도 유분수지, 벙어리 주제에 어딜 감히 신성한 장독대에 손을 대. 빗자루가 달래의 등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억, 달래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리고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저고리가 찢어지고 등에는 시뻘건 자국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아무런 죄 없이 짐승 취급을 당해야 하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달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땅을 적셨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꼴도 보기 싫다. 저런 재수옴 붙은 것이 집구석에 있으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오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달래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안주인의 서슬퍼런 분노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쫓겨났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다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는 향심의 독한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침부터 흩날리던 눈발이 거센 폭설로 변해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달래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길도 논도 구별할 수 없는 막막한 서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멍하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었고 설사 돌아간다 한들 가난한 아버지가 보리쌀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면 편해질까. 달래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부인, 달래 부인,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댁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내가 절뚝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박선비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쫓겨나는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숨죽여 살아왔던 그였지만 아내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것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선비는 옷장에서 두툼한 속옷 한 벌과 보찜 하나를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씨 부인이 내 이놈 어딜 가느냐 하며 쫓아나왔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박선비는 눈보라를 뚫고 달래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려 발자국이 금세 지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가 눈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부인, 어디 있소? 제발 대답 좀 해보시오. 한참을 헤매던 박선비의 눈에 마을 어귀 고목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반쯤 덮인 채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나요, 당신 남편이요. 달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선비는 챙겨온 속옷을 그녀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녹이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입김을 그녀의 언손에 불어넣으며 쉼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참 후 달래가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래는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선비님이 병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위해 이 추운 눈밭까지 나오다니요. 달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이제 걱정 마시오. 내가 왔소. 다시는 당신을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보내지 않겠소. 아니, 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박선비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래를 자신의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로 자신을 업고 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박선비는 달래의 어깨를 감싸고 달래는 박선비의 허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개의 약한 존재가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의 온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을을 뒤로하고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선비가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며 봐두었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폐가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라면 누구의 방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박선비의 다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고 통증 때문에 자꾸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달래는 그를 잡아 끌며 묵묵히 눈빛으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억센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겉보기엔 연약해 보였던 그녀가 생존의 갈림길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쯤 걸었을까. 드디어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로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 숯을 굽던 사람들이 쓰다 버린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문짝은 덜렁거렸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궁궐보다 더 반가운 안식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냉기가 가득했지만 적어도 눈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에서는 피가 배어 나와 버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처마 밑에 쌓여있던 마른 솔잎과 나뭇가지들을 모아왔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희미한 온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달래는
남편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상처가 터지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보찜 속에 있던 옷가지를 찢어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잎이 뾰족하고 독특한 향이 나는 풀을 뜯어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잡초라 여겼을 풀이었지만 달래는 본능적으로 그 풀이 부기를 빼고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풀을 입으로 곱게 씹어 으깬 뒤 남편의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알싸한 기운이 통증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박선비는 아내의 능숙한 손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인, 이 약초를 어찌 아시오? 달래는 대답 대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귀와 코를 가리켰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박선비는 그제야 아내의 눈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지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박선비는 달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달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훈훈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과 멸시로부터의 해방이었으며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낡은 오두막 주변에 자라는 대나무 숲과 뒷마당에 흐르는 신비로운 약수 역쉐가 훗날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를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 속에 묻힌 오두막 위로 새벽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에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대나무 숲 사이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달래와 박선비의 오두막 생활은 비록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박선비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끼니를 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아내와 함께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저녁상이 그에게는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달래 역시 남편의 사랑 속에서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궁기가 찾아오자 식량독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산에서 캔나물과 박선비가 가져온 보리쌀 한 줌, 그리고 달래가 지난 겨울 챙겨온 콩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달래는 남은 콩을 삶아 메주를 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마솥도 없이 찌그러진 옹기 그릇에 콩을 삶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뒤편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를 길어다가 콩을 씻고 삶았습니다. 달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대신 냄새와 맛을 감별하는 감각이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콩이 발효될 때 나는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통해 메주가 잘 뜨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냄새가 마치 꽃향기처럼 혹은 흙내음처럼 그녀의 코끝을 스치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바람을 통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장은 재료부터 남달랐습니다. 뒷산 대나무 잎에 맺힌 맑은 이슬 중로를 모아 소금물에 섞었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철분이 가득한 약수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자연의 선물들을 달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장독 뚜껑을 열 때마다 숲속의 다람쥐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모여들 정도로 깊고 그윽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박선비는 달래가 끓여준 된장국을 맛보고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함과 뒤이어 느껴지는 달큰한 감칠맛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콩으로 만든 것이오? 마치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에 오를 법한 맛이구려. 박선비의 칭찬에 달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그 장을 먹은 뒤로 박선비의 절뚝거리던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안색이 날로 맑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을에 큰 방이 붙었습니다. 고을 원인, 사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입맛을 잃어 식음을 전폐한 지 달포가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효험이 없었고 원님은 날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관아에서는 원님의 입맛을 되살릴 음식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선비는 무릎을 쳤습니다. 부인, 당신의 장맛이라면 원님을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우리 관아로 갑시다. 달래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벙어리에다 추한 몰골을 한 자신이 관아에 들어갔다가는 문전박대만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소. 더 이상 숨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입이 되어주겠소. 남편의 단호한 눈빛에 용기를 얻은 달래는 정성스럽게 빚은 황금 된장과 대나무 간장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 앞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요리사들과 장사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오씨 부인과 향심도 끼어 있었습니다. 최참봉댁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남은 장독 중 그나마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가져온 참이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향심이 남루한 옷차림의 박선비와 달래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집 나간 도련님과 벙어리 아니냐? 꼴을 보니 거짓대가 따로 없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리는 게냐? 내년이 훔쳐간 콩으로 금매주라도 들고 왔느냐? 향심의 독설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오씨 부인 역시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썩 꺼져라. 내 놈들이 가져온 냄새나는 것이 원님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선비는 모욕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달래는 오히려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최참봉댁이 먼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에잇, 이걸 음식이라고 가져왔느냐 하는 호통 소리와 함께 장독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심과 오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쫓겨나왔습니다. 향심이 몰래 섞은 첨가물이 오히려 역한 맛을 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박선비와 달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전들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막아서려 했으나 박선비가 기품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음식은 겉모습이 아니라 정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방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려라. 냄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달래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자 방 안 가득 그윽하고 맑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묵은내가 아니라 마치 봄날의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싱그러운 향이었습니다. 달래는 말없이 간장 한 숟가락을 떠서 따뜻한 물에 풀고 얇게 저민 무 몇 조각을 띄워 올렸습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닌 가장 소박한 맑은 장국이었습니다. 원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원님의 찡그렸던 미간이 펴지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달고 뱃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님은 단숨에 국그릇을 비웠습니다. 창백했던 원님의 얼굴에 순식간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잃어버렸던 내 입맛이 돌아왔구나.
아니, 내 몸속에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구나. 원님의 감탄에 주위에 있던 이방과 관원들이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달래를 가까이 오라 손짓하며 물었습니다. 이 신비한 장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달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선비가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읍하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오나 이 장은 제 아내가 산속의 맑은 이슬과 약수,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은 빼고 오로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만을 담았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마음을 담았다. 그래, 그것이 비결이었구나. 여봐라, 이 부부에게 약속한 상금을 내리고 이 장을 활인장 궐은정, 사람을 살리는 장이라 칭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라.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쫓겨나던 오씨 부인과 향심은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사는 벙어리 며느리가 원님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금세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한 장맛을 보기 위해 산속 오두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내린 손맛을 가진 귀한 존재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래와 박선비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 햇살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질투와 욕심에 눈이 먼 향심이 그대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이미 예전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세상을 감동시킨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천초목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달래와 박선비가 사는 산속 오두막 주변은 황금빛으로 물든 단풍과 더불어 앞마당에 가득 들어찬 장독들이 윤기를 뽐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활인장 고른정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이제는 고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양의 도성에서조차 그 맛을 보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올 정도였습니다. 반면 마을 아래 최참봉 댁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기와집의 대문은 칠이 벗겨진 채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집의 자랑이었던 장독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잇지, 이게 무슨 장맛이야? 똥물도 이보다 낫겠다. 대문 밖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습니다. 최참봉댁의 장을 사갔던 객주들이 몰려와 항의를 하며 장독을 깨부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향심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콩에 톱밥과 썩은 밀가루를 섞어 양을 불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역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힘없이 앉아있던 오씨 부인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때에 절어 있었고 윤기가 흐르던 얼굴은 쭈글쭈글한 늙은이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복을 발로 찼구나. 내 눈이 멀어 진주를 돌로 알고 돼지우리 같은 며느리를 들였어. 오씨 부인의 탄식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바닥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맏며느리 향심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느 달 없는 밤, 향심은 집안에 남은 마지막 폐물과 땅 문서를 훔쳐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안방을 확인한 오씨 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네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오씨 부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한 그녀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산속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배고픔 앞에서는 사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산길을 오르는 오씨 부인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기어이 오두막 앞에 다다랐습니다. 오두막 앞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선비는 건강해진 다리로 장작을 패고 있었고 마을 안악들이 모여 달래를 도와 콩을 삶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콩 삶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달래는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짓으로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오씨 부인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살인문 밖에서 쭈뼛거렸습니다. 그때 박선비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박선비는 도끼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떨었을 그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몰라보게 늙고 초라해진 어머니의 행색을 보자 효심 깊은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란스러움에 달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며 매질을 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달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달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눈먼 늙은이가 미쳐서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밥 한 술만 주면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으마. 오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며 오씨 부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벼락 맞을 노릇이지. 모두가 달래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달래는 천천히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달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더러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며느리의 온기가 전해지자 오씨 부인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갓 끓여낸 된장국을 상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국에는 가을 아욱과 두부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뜨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국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달래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예전의 굴종적인 며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씨 부인이 마을 어귀의 작은 암자에 거처할 수 있도록 돕고 매달 쌀과 장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날의 악연을 끊어내고 자비로서 복수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달래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부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산속 오두막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원님이 친필로 써준 달래원다라이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달래가 빚은 장은 조선 팔도로 팔려나가 큰 부를 이루었고 박선비는 그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달래원의 넓은 마당에는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나비가 날아다녀요. 세 살배기 사내 아이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건강한 혈색이 도는 아이는 마당을 콩콩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달래와 박선비의 아들, 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어미를 닮지 않아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고 우렁찼습니다. 달래가 말을 못하는 한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아이는
하루 종일 종알거렸습니다. 박선비는 대청마루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아내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장독대 사이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녀의 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수백 개의 장독들. 달래의 시선이 박선비와 마주쳤습니다. 박선비가 책을 덮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달래를 위한 칭송가처럼 들렸습니다. 벙어리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 보리쌀 한 가마니에 팔려와 눈물 짓던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침묵 속에서 가장 맛있는 언어로 세상을 감동시킨 위대한 장인장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먼 훗날까지 사람들은 강원도 깊은 산골, 달래원에서 나는 장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곤 했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거라. 진짜 보물은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그리고 투박한 장독 안에 숨겨진 황금빛 장마처럼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법이란다. 눈 내리는 겨울밤, 할아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장작불이 다 타들어갔구나. 너희들도 언젠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더라도 달래처럼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를 품고 살아가거라. 자,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자리에 눕자꾸나. 좋은 꿈 꾸거라.